30년을 버려두었으면서 이제 와서 왜 그러는 건데요, 왜? 청년이 피투성이가 된 여자를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분식집 사장님일 뿐이었던 그녀와 매주 국수 먹으러 오던 단골인 시골 청년. 아무 사이도 아니었던 두 사람. 그런데 왜 이 여자는 자기 목숨을 걸고 청년 대신 차에 뛰어든 걸까요? 그리고 30년 전 이 둘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비가 내리는 서울 변두리 골목이었습니다. 낡은 간판에 엄마 손 칼국수라고 적혀 있었고 빗물이 글씨 위로 흘러내리고 있었죠. 좁은 가게 안 카운터 뒤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정숙, 58살. 손님 없는 오후 3시, 가게 안은 고요했어요. 창밖으로 빗줄기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습관처럼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아이 신발 한 짝이었어요. 30해가 넘은 신발은 색이 바래고 가죽이 갈라져 있었죠. 그런데도 그녀는 그것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천천히 신발코를 쓰다듬었어요. 마치 살아있는 무언가를 어루만지듯 조심스러웠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죠. 하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30년 동안 눈물은 말라버렸습니다. 이 신발의 주인은 3살배기 아들이었어요. 30년 전 그 아이는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시신도 없이 치른 장례식. 관 속에는 아이의 옷까지 몇 벌만 들어 있었죠. 그날 이후로 정숙의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세상은 30해를 흘렀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3살배기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며 단골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복순이모, 72살. 이 동네에서 40년을 산 토박이었죠. 복순이모는 정숙이 또 그 신발을 만지고 있는 걸 보고 한숨을 쉬었어요. 또 그거 만지고 있네. 정숙은 대답 없이 신발을 품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국수를 삶는 동안에도 그녀의 시선은 창밖 빗줄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냄비에서 김이 피어올랐지만 정숙의 눈동자는 어딘가 먼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30년 전 어느 날을 떠올리고 있었겠죠. 복순이모가 국수를 후루룩 먹으며 물었습니다. 오늘 15일이네, 또 가려고?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벽에 걸린 달력에는 매달 15일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아들 가묘에 가는 날이었죠. 시신이 없으니 무덤도 없었어요. 대신 작은 돌 하나를 세워두고 그곳을 찾아가는 것이 정숙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복순이모가 혀를 찼어요. 30년이야, 30년. 이제 그만 놓아줘. 정숙이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놓아줄 수 있었다면 진작 놓았을 거예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늘 허전했습니다. 30년이 지나도 사무치는 그리움. 떨쳐낼 수가 없었죠. 정숙은 카운터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자신과 남편, 그리고 품에 안긴 아기. 세 식구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사진 속 남편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30년 전 그는 정숙에게 이혼장을 던졌습니다. 아내가 미쳤다며 정신병원에 가두었고 그 뒤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정숙은 그 남자를 원망했습니다. 가장 힘들 때 자신을 버린 사람, 아들을 지키지 못한 사람. 하지만 밤마다 꿈에서는 그 얼굴이 떠올랐죠.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카운터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게 안은 따뜻했지만 그녀의 눈동자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복순이모가 조용히 말했어요. 정숙아,
너 이러다 몸 상해. 정숙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모.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30해의 한이 서려 있었죠. 품속의 신발이 체온으로 따뜻해졌습니다. 정숙은 그 온기를 느끼며 눈을 감았어요. 민수야, 엄마가 보고 싶어.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말이 가슴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빗소리만이 그 마음을 대신 울고 있었죠.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30년 동안 속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운명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다만 그녀가 알아채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빗줄기 너머로 트럭 한 대가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정숙은 그 트럭을 무심히 바라봤어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죠. 그녀의 30년이 곧 끝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장마철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하늘에서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분식집 앞 골목에 트럭 한 대가 멈춰섰죠. 청년이 채소 상자를 내리다가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피해 분식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빗물이 바닥에 튀었어요. 정숙이 고개를 들었죠. 강민수 33살. 시골에서 농사 짓는 청년이었습니다. 서울에 채소를 납품하러 왔다가 갑작스러운 소나기를 만난 거예요. 청년은 젖은 머리를 손으로 쓸어 올렸습니다. 물방울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죠. 햇볕에 그을린 피부, 투박한 손.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 특유의 건강함이 느껴졌어요. 민수가 메뉴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송칼국수 하나 주세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국수를 삶는 동안 자꾸 청년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이상했죠. 처음 보는 손님인데 왜 이렇게 눈에 밟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면을 건져 그릇에 담았어요. 육수를 붓고 고명을 올렸죠. 그런데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왜 그런지 정숙 자신도 알 수 없었어요. 국수를 내오며 그릇을 탁자에 놓았습니다.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민수가 고개를 들어 정숙을 바라봤어요. 감사합니다. 청년의 목소리는 맑고 또렷했습니다. 정숙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죠. 민수가 젓가락을 들고 국수를 한 입 먹었어요. 그러더니 잠시 멈췄습니다. 뭔가를 떠올리는 듯한 표정이었죠. 어디서 먹어본 것 같은데. 정숙이 흠칫했습니다. 청년은 별 뜻 없이 한 말이었어요. 그냥 맛있다는 표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숙의 심장이 이상하게 요동쳤죠. 왜 저 말 한마디에 이렇게 반응하는 걸까요? 정숙은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국수를 맛있게 먹었어요. 후루룩 소리를 내며 면을 들이켰죠. 젓가락질이 빠르고 힘찼습니다. 배가 많이 고팠나 봐요. 정숙은 카운터 뒤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왜인지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먹먹했죠. 민수가 국수를 다 비우고 일어섰습니다. 지갑에서 돈을 꺼내 계산대에 올렸어요.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잘 먹었습니다, 어머니. 정숙이 멈칫했습니다. 어머니.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30해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한 호칭이었습니다. 물론 손님이 가게 주인에게 흔히 하는 말이었죠. 아무런 의미 없는 인사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먹먹한지, 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지, 정숙은 자신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네, 또 오세요. 겨우 그 말만 내뱉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죠. 민수가 비를 뚫고 트럭으로 돌아갔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리고 트럭이 골목을 빠져나갔죠. 정숙은 유리창 너머로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트럭이 사라진 뒤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빗소리만 가게 안에 울렸죠. 정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왜 우는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복순이모가 옆에서 혼잣말했어요. 저 청년 참 예의 바르네. 정숙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복순이모가 고개를 갸웃하며 덧붙였죠. 근데 눈빛이 어쩐지. 정숙이 돌아봤어요. 뭐가요? 복순이모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숙이 너 처음 여기 왔을 때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그냥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모도 참 무슨 소리예요.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이상하게 뛰고 있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낯선 청년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쓰이는 걸까요? 정숙은 카운터를 닦으며 생각했어요. 그냥 오랜만에 젊은 손님이 와서 그런 거겠지. 요즘 이 동네에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죠. 품속에서 아이 신발을 꺼내 가슴에 안았습니다. 왜 오늘따라 이렇게 마음이 허전한 걸까요? 왜 자꾸 그 청년의 얼굴이 떠오르는 걸까요? 정숙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내일이면 괜찮아질 거라고. 눈을 감았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죠. 길고 긴 밤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어요. 그 청년이 다시 찾아올 거라는 것을. 그 후로 청년은 일주일에 한 번씩 분식집에 들렀습니다. 납품 오는 날마다 꼭 이 가게에서 밥을 먹었어요. 정숙은 자신도 모르게 그 요일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달력을 확인하는 날이 부쩍 늘었어요.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울에 분식집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이 가게에만 오게 되는 걸까요? 그냥 국수가 맛있어서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이 가게 아주머니를 보면 마음이 편해졌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죠. 그냥 그랬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민수가 국수를 다 먹고 계산하러 카운터로 왔습니다. 지갑에서 돈을 꺼내다가 문득 옆에 놓인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어요. 낡은 아이 신발 한 짝이었습니다. 색이 바래고 가죽이 갈라져 있었죠. 꽤 오래된 물건 같았어요. 민수가 무심코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뭐예요? 되게 오래된 신발이네요. 정숙이 흠칫했어요.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황급히 신발을 품에 감쌌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왜 이런 걸 가게에 두고 계세요? 정숙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달싹였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바로 그때 복순이모가 끼어들었습니다. 손님이 왜 이것저것 물어. 밥값이나 내. 민수가 멋쩍게 웃었어요. 아, 네. 죄송합니다. 계산을 마치고 문을 나섰습니다. 트럭에 올라타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유리창 너머로 정숙이 보였습니다. 신발을 가슴에 안고 서 있었죠. 저 신발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 어디서 본 것 같다는 느낌. 아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시동을 걸었어요. 가게 안에서 정숙도 민수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트럭이 골목을 빠져나갔죠. 엔진 소리가 멀어졌어요. 왜 저 청년이 신발에 관심을 가지는 거지? 그냥 우연이겠지. 정숙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30해 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각이었죠.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뜨거웠습니다. 복순이모가 옆으로 다가왔어요. 저 청년 뭔가 있어. 정숙이 돌아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복순이모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모르겠어. 그냥 느낌이야. 저 청년 볼 때마다 내 표정이 달라져. 정숙이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복순 이모가 고개를 저었어요. 에이, 내가 괜한 소리 했나? 신경 쓰지 마. 그러고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정숙은 품속의 신발을 내려다봤어요. 30해 전 아들이 신던 신발. 색이 바래고 가죽이 갈라졌지만 버릴 수 없었죠. 왜 저 청년이 이 신발을 봤을 때 가슴이 철렁했을까요? 왜 저 청년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을까요? 정숙은 자신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그냥 낯선 손님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단골일 뿐이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어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손님이 끊기고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숙은 카운터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복순 이모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나 먼저 갈게. 문 잘 잠그고.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자 남은 가게.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깜빡였습니다. 정숙은 다시 신발을 꺼내 들었어요. 손가락으로 천천히 신발코를 쓰다듬었습니다. 30해 전 아들의 작은 발이 떠올랐죠. 뒤뚱뒤뚱 걷던 모습, 까르르 웃던 소리,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30해 동안 마른 눈물이었죠. 문득 아까 그 청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신발을 보며 고개를 갸웃하던 모습. 이거 뭐예요? 라고 묻던 목소리. 왜 자꾸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걸까요? 왜 저 청년이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걸까요? 정숙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숨을 내쉬었어요. 신발을 품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가게 문을 잠그고 불을 껐죠. 어둠 속에서 형광등 불빛만 희미하게 남았어요. 정숙은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골목길이 어두웠어요. 가로등 불빛이 길 위에 길게 늘어졌죠. 정숙의 그림자가 홀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어요. 그 청년이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찾아올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때마다 가슴이 더 크게 뛸 거라는 것을. 운명은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시골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트럭에서 내려 마당을 가로질렀어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죠. 창고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바람에 열린 모양이에요. 문을 닫으려다 안쪽에 있는 상자가 눈에 들어왔죠. 양부모 유품 상자였습니다. 양부모가 돌아가신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 정리하지 못한 것들이에요. 민수는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상자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뚜껑을 열었죠. 오래된 옷가지들이 보였습니다. 낡은 서류들, 빛바랜 사진들. 손으로 하나씩 꺼내봤어요. 아버지가 입으시던 작업복, 어머니가 두르시던 앞치마.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2년이 지났는데도 이 냄새만 맡으면 목이 메었죠. 그때 손끝에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사진 한 장이었어요. 다른 사진들 사이에 끼어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 낡은 아이 신발 한 짝이 있었습니다. 색이 바래고 가죽이 갈라져 있었어요. 왜 이런 게 여기 있는지 알 수 없었죠. 분식집에서 본 것과 비슷한 신발이었습니다. 민수가 사진을 꺼냈습니다. 손이 멈췄어요. 사진 속에는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기는 분명 자신이었어요. 볼이 통통하고 눈이 초롱초롱한 아기. 3살쯤 되어 보였죠. 하지만 부부는 양부모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남자와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젊고 예쁜 여자, 듬직해 보이는 남자. 두 사람 모두 처음 보는 얼굴이었죠.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지? 왜 이런 사진이 여기 있는 거지?
사진을 뒤집었어요. 희미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2년 첫돌. 민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1992년이면 자신이 태어난 해였습니다. 첫돌이라는 건 자신의 첫 번째 생일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왜 양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찍혀 있는 걸까요? 왜 이 사진이 양부모 유품에 있는 걸까요? 양부가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민수야,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그리고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죠.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유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진을 보니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민수는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둥근 눈, 오똑한 코, 부드러운 인상. 어디서 본 듯한 눈빛이었어요. 문득 분식집 아주머니가 떠올랐습니다. 국수를 건네주던 손, 또 오세요라고 말하던 목소리. 설마,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닮아 있었어요. 30해라는 세월을 빼면 비슷한 인상이었죠. 민수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그냥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야.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사진을 내려놓으려다 다시 들여다봤어요. 사진 속 여자의 눈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눈빛. 아기를 안은 팔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죠.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 왜 나를 안고 있는 걸까? 양부모는 왜 이 사진을 가지고 있었을까? 질문만 늘어났어요. 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민수는 상자를 닫았어요. 사진은 주머니에 넣었죠. 창고 문을 잠그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을 먹으려 했지만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숟가락만 들었다 놨다 했죠. 머릿속이 온통 그 사진으로 가득했습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민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죠. 주머니에서 사진을 다시 꺼냈어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젊은 부부와 아기. 행복해 보이는 세 사람. 나는 누구지? 양부모는 정말 내 부모가 맞는 걸까? 이 사진 속 사람들은 누구지? 질문은 끝없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민수는 사진을 가슴에 올려놓았어요. 눈을 감았죠.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흘러들어왔어요. 고요한 시골 밤이었죠. 벌레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민수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어요. 왜 우는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냥 슬펐어요.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었죠. 어쩌면 30해 동안 모르고 살았던 무언가가 있는 건지도 몰라요. 어쩌면 양부모가 끝내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는 건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알고 싶으면서도 두려웠어요. 진실이 무엇이든 상처가 될 것 같았죠. 밤은 길었습니다. 민수는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어요. 손에는 여전히 사진이 쥐어져 있었죠. 그의 30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며칠간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밭에 나가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호미로 풀을 뽑다가도 멍하니 하늘만 바라봤죠. 사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젊은 부부와 아기, 자신을 안고 있는 낯선 남자와 여자. 그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민수는 사진을 수십 번은 들여다봤어요.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둥근 눈, 부드러운 미소, 분식집 아주머니와 닮아 보이기도 했어요. 아니야. 내가 미쳤나? 민수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자꾸 그쪽으로 흘러갔어요. 혹시 저 아주머니가 사진 속 여자일까? 혹시 저 아주머니가 나를 아는 사람일까? 혹시? 민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양부가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민수야,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끝내 하지 못한 말. 그 말이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짐작이 갔습니다. 양부모는 친부모가 아니었던 걸까요? 나는 어디서 온 아이였던 걸까요?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어요. 만약 진짜 친부모가 따로 있다면 그들은 왜 나를 버린 걸까요? 내가 싫어서, 돈이 없어서, 필요 없어서 그 답을 듣는 게 무서웠습니다. 33해를 버림받은 아이로 살아왔어요. 그 상처를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았죠. 서울로 채소 납품 가는 날이 됐습니다. 트럭에 상자를 싣고 시동을 걸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내내 생각했습니다. 오늘 물어볼까? 사진을 보여주고 혹시 아시냐고. 아니면 그냥 밥만 먹고 올까?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마음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분식집 골목에 트럭을 세웠어요. 엔진을 끄고 가게를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정숙이 보였어요. 카운터에 앉아 무언가를 하고 있었죠. 들어가면 저 아주머니를 만날 거예요. 사진을 보여줘야 할까요? 혹시 당신이 내 엄마냐고 물어봐야 할까요? 민수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몇 발짝 걸었어요. 그러다 다시 돌아섰습니다. 차에 올라탔어요. 다시 내렸습니다. 가게 앞까지 걸어갔어요. 문손잡이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다 또 돌아섰어요.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한참을 그랬어요. 내렸다 올라탔다. 올라탔다 내렸다. 마음이 갈팡질팡했습니다. 결국 발걸음을 돌렸어요. 오늘은 아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시동을 걸고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가게 안에서 정숙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민수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였죠. 뭔가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들어오지 않고 떠났어요. 복순이모가 유리창 너머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청년 왜 저래? 안 들어오고 뭐해? 정숙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진짜 이상한 애네. 정숙은 트럭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청년이 망설이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어요. 무슨 고민이 있는 걸까요? 왜 들어오지 않고 돌아간 걸까요? 복순이모가 물었습니다. 왜 그래? 저 청년이 신경 쓰여? 정숙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모르겠어. 저 청년만 보면 가슴이 이상해. 복순이모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전생에 무슨 인연 아니야? 정숙은 웃지 못했어요. 전생이라면 좋겠다. 하지만 왠지 이 생의 인연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숙은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어요. 트럭이 사라진 골목. 빈 길 위로 낙엽이 굴러갔습니다. 저 청년은 왜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걸까요? 왜 저 청년을 보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까요? 정숙도 자신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골집에서 민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트럭에서 내려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창고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죠. 다음에는 물어봐야지. 용기를 내야지. 하지만 그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사진을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젊은 부부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당신들은 누구예요? 왜 나를 안고 있는 거예요? 질문은 많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민수는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한숨을 내쉬었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시골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민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다음에는 물어볼 거야.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이 언제가 될지는 몰랐습니다. 어느 날 요양병원 3층 병실이었습니다. 하얀 커튼 사이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침대에 한 노인이 누워 있었죠. 박말순, 78살. 몸이 앙상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피부는 누렇게 떴고 눈은 푹 꺼져 있었어요. 의사가 보호자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말순의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의사가 나간 뒤 말순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얘야, 엄마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아들이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말순이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손으로 적은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주소로 가서 사람을 데려와라. 아들이 종이를 받았어요. 누구예요? 말순이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전에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어. 숨을 가다듬었어요. 죽기 전에 그 사람한테 용서를 빌어야 해. 아들은 의아했지만 어머니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말순은 30년간 죄책감에 시달려왔어요. 흥신소를 통해 그 여자의 행방을 파악해두고 있었죠. 언젠가 고백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였어요. 정숙의 분식집에 낯선 중년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카운터로 다가왔어요. 이정숙 씨 맞으시죠?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남자가 머뭇거렸어요. 저희 어머니가 꼭 만나고 싶다고 하셔서요. 정숙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니요? 저를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그냥 이 주소로 가라고만 하셨어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와주시겠어요? 정숙은 의아했어요. 자신을 찾는 사람이라니. 30년 동안 친척도 친구도 없이 살았는데 누가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걸까요? 복순이모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상한데 가지 마. 정숙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가볼게. 뭔가 이유가 있겠지.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정숙은 요양병원을 찾아갔어요. 3층 병실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하얀 병실 안에 침대가 하나 있었어요. 앙상하게 마른 노인이 누워 있었죠. 정숙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저를 찾으셨다고. 말순이 눈을 떴어요. 정숙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모님. 정숙이 당황했어요. 사모님이요? 저를 아세요? 말순이 손을 뻗었습니다. 정숙의 손을 잡았어요. 뼈만 남은 손이 차가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말순이 흐느꼈어요.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정숙은 영문을 몰랐습니다. 처음 보는 노인이었어요. 왜 자신에게 용서를 비는 걸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할머니를 모르는데요. 말순이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드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정숙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요? 무슨... 말순이 정숙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말순이 계속했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시골로 보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동생이라는 분이 돈을 주면서 아이를 처리하라고 했어요. 정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처리하라고. 아이를. 내 아이를. 그래도 차마 죽일 수 없었어요. 말순이 흐느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보냈어요. 아이 못 낳는 부부한테요. 정숙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이 부딪혔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비명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요?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살아있어요.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간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죽기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정숙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몸을 떨었습니다. 30년이에요. 30년 동안 죽은 줄 알았어요. 매달 감요에 찾아갔어요. 빈 무덤 앞에서 울었어요. 그런데 살아있다고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요. 어디에요? 정숙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들 어디 있어요? 말순이 서랍에서 종이를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정숙에게 내밀었습니다. 여기에요. 충청도 시골이에요. 정숙이 종이를 받았어요.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글씨가 흔들려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순이 말을 이었습니다. 시동생분 아내 오미연 씨가 저한테 돈을 줬어요. 정숙의 눈이 커졌어요. 오미연이요?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강재호 씨 부인이요. 형님 가정 망하게 하려고 그런 거라고 했어요. 정숙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시동생, 재호, 오미연. 그들이 이런 짓을 했다고요. 남편분도 속으셨어요. 말순이 계속했습니다. 사모님이랑 아드님 다 사고로 죽었다고 들으셨대요. 정숙의 머릿속이 어지러웠어요.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 시동생 부부가 꾸민 일이다. 남편도 속았다. 정숙은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 아들, 오열했어요. 내 아들이 살아있어. 말순도 함께 울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모님. 제가 죽을 죄를 졌어요. 정숙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용서할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살아있다. 30년 만에 들은 말이었습니다. 그것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종이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들의 주소가 적힌 종이 30년간 잃어버렸던 희망이었어요. 정숙은 병실 바닥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녀의 30년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30년이 시작되고 있었죠. 다음 날 서울 외곽의 작은 물류회사 사무실이었어요. 창밖으로 트럭들이 오가는 게 보였죠. 창가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강민호, 62살. 한때는 대기업 후계자였어요. 지금은 작은 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죠. 책상 위에 낡은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아내와 아기가 찍힌 사진이었어요. 30년 된 사진이었죠. 가장자리가 닳고 색이 바랬습니다. 민호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 그 사진을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진 속 아내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어요. 정수가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이름을 부르면 가슴이 아팠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동업자 조성태가 들어왔어요. 60살 민호의 30년 지기 친구였죠. 형, 오늘 뭐 하는 날인지 알지?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매년 이맘때였어요. 아내와 아들의 기일. 민호는 공동묘지로 향했습니다. 산길을 올라갔어요. 두 개의 비석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이정숙, 강민수. 민호는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소주병을 꺼내 잔에 따랐습니다. 비석 앞에 하나, 자기 앞에 하나. 정수가 민수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어요. 내가 너희를 지키지 못해서 30년간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매년 이 자리에서 매번 같은 말을. 성태가 뒤에서 지켜봤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뭐라고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30년을 함께했지만 이 상처만큼은 어쩔 수 없었죠. 민호가 비석을 어루만졌습니다. 차가운 돌이었어요. 아내의 온기도 아들의 웃음소리도 없었죠. 나도 곧 갈게. 민호가 중얼거렸어요. 그때까지만 기다려. 성태가 다가왔습니다. 민호의 어깨를 잡았어요. 형, 그만 일어나. 해진다. 민호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비석을 한 번 더 바라봤어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이었어요. 노을이 창문 너머로 스며들었습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성태야. 응, 형. 그때 내가 왜 지분을 내 이름으로 돌렸는지 알아? 성태가 핸들을 잡은 채 대답했습니다. 직감이었겠죠.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가 이상했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성태가 조용히 들었어요. 증거가 없어서 움직이지 못했을 뿐이야. 민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재호 그 자식, 뭔가 숨기고 있어. 성태는 금고에 보관 중인 서류 뭉치를 떠올렸어요. 성광그룹 지분 15%, 30년간 배당금까지 별도로 관리하며 숨겨온 카드였죠. 형이 시키면 언제든 꺼낼 수 있어.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야. 확실한 증거가 나오면 그때. 민호는 30년간 동생 재호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날을 위해 무기를 숨겨뒀죠. 차가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민호가 내리려는데 성태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강민호 씨 연락처 맞습니다. 누구시죠? 성태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전화를 끊고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형, 누가 찾아온대? 민호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누가? 박말순이라는 분 아들이래. 형한테 꼭 전할 말이 있다고. 민호는 그 이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왠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시간 후였습니다. 사무실에 중년 남자가 찾아왔어요. 말순의 아들이었습니다. 강민호 씨 맞으시죠?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남자가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사모님이 살아계십니다. 민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이정숙 씨요. 30년 전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살아계세요. 민호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책상을 붙잡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남자가 종이를 내밀었어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분식집에서 일하고 계세요. 저희 어머니가 30년 전 일에 대해 전부 고백하셨어요. 민호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보이지 않았어요. 정숙이 살아있다. 30년간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수가 이름을 불렀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성태가 다가왔어요. 민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형, 괜찮아? 민호가 종이를 들어 보였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성태야, 정수기가 살아있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30년이야. 30년 동안 살아있었대. 성태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눈물이 진짜라는 걸 알았어요. 형, 가자. 지금 당장.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성태가 부축했습니다. 내가 운전할게. 형은 그냥 타기만 해. 두 사람은 사무실을 나섰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30년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내가 살아있다.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종이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성태가 운전하는 차 안이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들을 잡을 수 없었죠. 형, 괜찮아? 성태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30년이었어요. 30년간 죽은 줄 알았던 아내. 매년 무덤 앞에서 울었던 아내. 그 아내가 살아있다니. 차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좁은 길이었어요. 낡은 건물들이 양쪽으로 늘어서 있었죠. 여기야. 성태가 차를 세웠습니다. 민호가 창밖을 봤어요. 작은 분식집이 보였습니다. 엄마 손 칼국수, 낡은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민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가게로 다가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 종소리가 울렸어요. 가게 안에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뒷모습만 보였어요. 하지만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30년이 지났어도, 머리가 휘어지고 등이 굽었어도, 정수가, 민호가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숙이 돌아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30년 만의 재회였어요. 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젓가락을 들고 있던 손이 멈췄어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이, 정숙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와? 민호가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정수가 나야. 손을 뻗으려 했어요. 정숙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오지 마. 민호가 멈칫했어요. 정수가 왜 그래? 나야 남편이야. 정숙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남편?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날 정신병원에 쳐넣고 이혼장 던진 사람이 남편이야?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정신병원? 이혼장? 정숙이 소리쳤어요. 시침이 떼지 마. 당신이 시동생이랑 짜고 날 버린 거잖아. 민호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난 내 장례식을 치렀어. 정숙이 비웃었어요. 거짓말. 거짓말 아니야. 민호가 외쳤습니다. 30년 전 네 동생 강재호가 와서 말했어. 내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민수도 같이 죽었다고. 정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 재호가? 그래, 강재호가. 그 자식이 유골함까지 가져왔어. 난 그걸 끌어안고 울었어. 두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로를 향해 소리쳤어요. 난 30년간 내 무덤에 다녔어. 난 몇 년 동안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어. 뭐? 당신이 넣은 거잖아. 내가 왜 널 정신병원에 넣어? 복순이모가 주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그만들래. 두 사람이 멈췄어요. 복순이모가 사이에 섰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나도 모르겠어. 근데 지금 싸울 때야? 정숙과 민호가 서로를 노려봤어요. 숨이 거칠었습니다. 복순이모가 말했어요. 싸우려면 나중에 싸워.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며. 그거 확인하는 게 먼저 아니야? 정숙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지금은 서로를 의심할 때가 아니었어요. 민수, 아들. 30년 전 잃어버린 아들. 정숙이 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말순에게 받은 주소였어요. 여기야. 충청도 시골 마을. 민호가 종이를 봤어요. 같은 주소였습니다. 자신도 말순의 아들에게서 받은 것이었죠. 같이 가자. 민호가 말했어요. 정숙이 민호를 노려봤습니다. 싸늘한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근데 오해하지 마. 당신을 믿는 게 아니야.
민호가 대답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진실이 뭔지 확인하러 가는 거야. 두 사람 사이에 차가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30년간 쌓인 오해, 30년간 품은 원망. 쉽게 풀릴 것이 아니었어요. 성태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 차 빼놨어.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자. 정숙이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복순이모에게 말했어요. 이모, 하루만 가게 좀 부탁해요. 복순이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 마. 다녀와. 세 사람이 차에 올랐습니다. 성태가 운전석에, 민호가 조수석에, 정숙은 뒷좌석에 혼자 앉았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고속도로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뿐이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쌓인 오해가 한순간에 풀릴 리 없었죠.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민호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있지만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었어요. 성태만 조용히 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낀 게 불편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노을이 창문 너머로 스며들었습니다. 세 사람을 태운 차는 시골로 향했어요. 30년 전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서 진실을 확인하러. 정숙의 손에는 여전히 종이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들의 주소가 적힌 종이 30년간의 희망이었어요. 곧 만날 수 있을까요?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정숙은 떨리는 마음을 애써 눌렀습니다. 차는 달렸어요. 시골을 향해, 진실을 향해.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3시간째였어요. 창밖으로 논밭이 끝없이 펼쳐졌죠. 차 안은 무거운 침묵뿐이었습니다. 정숙은 뒷좌석에서 창밖만 바라봤어요. 민호는 조수석에서 눈을 감고 있었죠. 성태만 조용히 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쌓인 오해. 한마디로 풀릴 리 없었어요. 내비게이션이 알렸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성태가 차를 세웠어요.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논밭 사이에 낡은 농가가 한 채 서 있었죠. 정숙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민호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농가를 바라봤어요. 마당에 트럭 한 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채소 납품용 트럭이었어요. 정숙이 멈칫했습니다. 저 트럭, 분식집에서 본 트럭이었어요. 매주 찾아오던 청년의 트럭.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그때 집 문이 열렸어요. 청년이 나왔습니다. 트럭 쪽으로 걸어오다가 멈췄어요. 민수였습니다. 분식집 단골 청년. 매주 국수를 먹으러 오던 그 청년. 민수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사장님? 정숙을 알아봤어요.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몇 발짝 다가오다가 민호를 봤습니다. 옆에 분은 누구세요? 정숙의 입술이 떨렸어요. 할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민수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네, 제 이름을 어떻게 해?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수야, 아들아. 민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한 발짝 다가갔어요. 사실 나는 숨을 골랐습니다. 30년 전에 너를 낳은 엄마야. 민수의 눈이 커졌어요. 뒷걸음쳤습니다. 뭐라고요? 정숙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아이 신발 한 짝이었어요. 30년간 품고 다녔던 신발. 이거 기억나? 민수에게 내밀었어요. 내가 3살 때 신던 거야.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신발.
양부모 유품 상자에 있던 것과 똑같았어요. 짝이 맞는 신발이었습니다. 이게 왜? 민수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숙이 민호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의 아빠야.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민수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민수야, 아들아. 손을 뻗으려 했어요. 민수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잠깐만요. 손을 들어 막았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어디 있었는데요? 정숙이 대답하려 했어요. 민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양부모님이 친부모인 줄 알고 살았어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30년 동안요. 정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민수야, 들어봐. 엄마가 설명해 줄게. 설명이요? 민수가 비웃었습니다. 30년을 버려놓고 이제 와서 설명이요? 민호가 끼어들었어요. 민수야, 우리도 몰랐어. 우리도 내가 죽은 줄 알았다고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자식이 죽었는데 시체도 안 찾아봤어요? 정숙이 울먹였어요. 시신이 없었어. 죄만 받았어. 그게 너인 줄 알았어. 아, 그러니까요.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 받고 끝냈다는 거죠. 편하게. 정숙이 비명을 질렀어요. 아니야. 엄마는 30년 동안. 그만. 민수가 외쳤습니다. 못 믿겠어요. 등을 돌렸어요. 그리고 믿고 싶지도 않아요.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 쪽으로 향했어요. 정숙이 뒤따라갔습니다. 민수야, 제발. 민수가 멈추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쾅! 문이 닫혔어요. 정숙이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 했어요. 하지만 손이 내려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수야. 오열했어요. 엄마야, 엄마라고. 흙바닥에 손을 짚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민호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내 옆에 서서 닫힌 문을 바라봤어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아들. 그 아들은 그들을 거부했어요. 성태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시골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농가 마당에 서 있었어요. 닫힌 문 앞에서 30년의 벽 앞에서 정숙은 흙바닥에 주저앉은 채 울었습니다. 민호는 아내 옆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성태는 두 사람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찾았지만 아들은 그들을 밀어냈어요. 진실을 말했지만 진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은 너무 길었어요. 한 번의 만남으로 메울 수 없었습니다. 성광그룹 본사 회장실이었습니다. 서울 한복판 고층 빌딩 꼭대기.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가 내려다 보였어요. 넓은 책상 앞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강재호 60살. 성광그룹 회장. 30년 전 형의 자리를 빼앗은 남자였죠. 은색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고 있었어요. 날카로운 눈빛. 입꼬리가 늘 아래로 처져 있었습니다. 비서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회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재호가 손짓했습니다. 말해. 비서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회장님, 요즘 형님분께서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재호의 눈썹이 꿈틀했어요. 이상한 사람? 네, 30년 전 그 중개인이요. 박말순이라는 노인입니다. 재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년이 아직 살아있어?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양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말기암이라고 합니다. 재호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으로 책상을 쳤어요. 쾅! 그년이 입을 열었구나. 옆에 있던 여자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오미연 58살. 재호의 아내였어요. 여보, 그 노인이 입 열면 우리 끝이야. 재호가 고개를 돌렸어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알아.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30년간 완벽하게 숨겨왔는데 주먹을 쥐었습니다. 지금 와서 무너질 순 없어. 오미연이 다가왔어요. 어떻게 할 거야? 재호가 비서를 바라봤습니다. 말수는 입마가.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재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시골 촌놈 새끼 민수라고 했나?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민수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걔부터 처리해. 오미연이 놀랐어요. 처리라니? 재호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사고로 위장하면 돼.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촌놈이 서울에서 차에 치였다.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흔한 일이잖아. 오미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30년 전에도 그랬어요. 아이를 처리하라고 했을 때도 반대하지 않았죠. 이미 너무 멀리 왔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어요. 재호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오늘 밤 안에 끝내. 비서가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문이 닫혔습니다. 회장실에는 재호와 오미연만 남았어요. 오미연이 물었습니다. 형님은? 재호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형은 나중에. 성광그룹 로고가 새겨진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일단 증거부터 없애야 해. 한편 민수는 서울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거부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궁금했어요. 정말로 그들이 친부모인지. 병원에서 DNA 검사를 받았습니다. 피를 뽑고 서류를 작성했어요. 결과는 며칠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민수는 생각했어요. 만약 정말 친부모라면 그들은 왜 자신을 버린 걸까요? 30년 동안 왜 찾지 않은 걸까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지금은 결과를 기다려야 해요. 진실은 DNA가 말해줄 겁니다. 저녁이 됐어요. 민수는 서울 외곽의 싸구려 여관에 묵고 있었습니다. 내일 시골로 돌아갈 예정이었죠. 그 근처에서 정숙이 서성이고 있었어요. 골목 모퉁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멀리서 민수가 걸어가는 게 보였어요.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아들아, 라고 부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거부당한 상처가 너무 컸어요. 못 믿겠어요 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숙은 멀리서 아들을 바라봤어요. 걷는 모습, 숙소로 들어가는 뒷모습, 30년간 보지 못한 것들을 눈에 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흘러내렸죠. 민수야.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아들에게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소리였습니다. 민호가 다가왔어요. 정숙 옆에 섰습니다. 정숙아, 들어가. 밤바람 차다. 정숙이 고개를 저었어요. 조금만 더 보고 싶어. 민호는 아무 말 없이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아들의 숙소를 바라봤어요. 그때였습니다. 골목 반대편에 검은 승합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라이트가 꺼졌습니다. 차 안에서 남자들이 내렸어요.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숙소 쪽을 바라봤어요. 정숙은 그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민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둠 속에서 아들만 바라보고 있었죠. 검은 옷의 남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숙소 쪽으로 천천히, 조용히.
밤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였습니다. 정숙과 민호는 민수를 겨우 설득해 검사를 받으러 왔어요. 민수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죠. DNA 검사 결과.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어요.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치율 99.9%. 정숙과 민호가 친부모라는 것. 과학적으로 증명됐어요. 민수는 한참을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친부모가 맞다. 그 사실이 가슴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왔어요. 정숙과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요. 다가오지 못하고 서성이고 있었죠.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결과 나왔어? 민수가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일치래요. 99.9%.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민호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수야. 정숙이 다가오려 했어요. 민수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래서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검사 결과가 뭐 어쨌다고요? 정숙이 멈칫했습니다. 민수야 무슨. 저는요. 민수가 말을 끊었어요. 버려진 채로 평생을 살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양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혼자 농사 짓고 주먹을 쥐었어요. 혼자 밥 먹고 혼자 그렇게 살아왔어요. 정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민수야, 엄마도 몰랐어. 그런데요. 민수가 말을 이었어요. 30년 지나고 이제 와서 엄마 아빠래요?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DNA가 맞으면 뭐해요? 내 30년은요? 정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민수야. 울먹였습니다. 엄마도 몰랐어. 내가 죽은 줄 알았어. 손을 뻗었어요. 30년 동안 네 묘지에 다녔어. 매달 가서 울었어. 민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요. 등을 돌렸어요. 나한테 부모는 돌아가신 양부모님 뿐이에요.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둠 속으로 걸어갔어요. 정숙이 바닥에 주저앉은 채 울었습니다. 민호가 다가와 부축했어요. 하지만 정숙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밤길을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걷고 싶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죠. 친부모가 맞다. 과학이 증명했다. 하지만 가슴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30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였어요. 그 시간은 숫자로 메울 수 없었습니다. 어두운 골목이었어요. 가로등이 드문드문 있었습니다. 인적이 없었죠.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걸었어요. 발소리만 골목에 울렸습니다. 한편 정숙은 민수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복순이모가 옆에 있었습니다. 저 청년 저렇게 보내면 안 돼. 복순이모가 말했어요. 정숙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마 다가갈 수 없었어요. 일단 따라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민수를 따라갔어요. 어둠 속에서 아들의 뒷모습을 지켜봤죠. 그때였습니다. 골목 끝에서 헤드라이트가 번쩍였어요. 엔진 소리가 굉음을 냈습니다. 차 한 대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민수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정숙의 눈이 커졌어요.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차가 민수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걷고 있었습니다. 눈치채지 못했어요. 정숙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수야. 생각할 틈도 없었어요.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달렸어요. 있는 힘껏 달렸습니다. 민수에게 뛰어들었어요. 비켜. 민수를 힘껏 밀쳤습니다.
민수가 옆으로 넘어졌어요. 그리고 정숙이 그 자리에 섰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눈을 찔렀어요. 둔탁한 충격음이 울렸습니다. 쿵! 정숙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어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굴렀어요. 멈췄습니다. 차는 그대로 도주했어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습니다. 옆에 쓰러진 사람이 보였어요. 사장님? 기어갔습니다. 정숙에게 다가갔어요. 피가 흘렀습니다. 머리에서, 입에서, 바닥에 검붉은 웅덩이가 생겼어요. 사장님, 민수가 정숙을 안았습니다. 손이 피로 물들었어요. 사장님, 눈 떠요. 정숙의 눈이 희미하게 떠졌어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어요. 민수야. 피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괜찮니? 안 다쳤어.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왜 그랬어요? 왜 날 밀쳤어요? 정숙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난 네 엄마니까. 정숙의 눈이 감겼어요. 엄마. 민수가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눈 떠요. 엄마.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어요. 진심을 담아서, 온 힘을 다해서 복순이모가 달려왔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있었어요. 119요? 빨리 와주세요. 사람이 차에 치였어요. 민수는 정숙을 안은 채 울었습니다. 피가 손에서 뚝뚝 떨어졌어요. 어둠 속에서 울부짖음만 울렸습니다. 엄마, 엄마, 제발. 30년 만에 부른 엄마였어요. 그 호칭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멀리서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응급실 복도였습니다. 흰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수술실 위에 빨간 불이 켜져 있었죠. 민수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직 피가 묻어 있었어요. 마른 피가 갈색으로 변해 있었죠. 왜 그랬어요?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복도에는 민수 혼자였습니다. 복순이모는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어요. 목격자 진술을 해야 했죠. 민수만 홀로 남았습니다. 수술등이 빨갛게 빛나고 있었어요. 민수는 그 불빛만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원망했어요. 버린 부모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을 위해 차에 뛰어들었습니다. 엄마. 입술에서 단어가 흘러나왔어요. 이제야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우였어요. 성태에게서 연락을 받고 달려온 거였죠. 숨이 턱까지 차 있었습니다. 민수야. 민우가 민수 앞에 멈췄어요. 정숙이는 엄마는 어떻게 됐어?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눈물 자국이 얼굴에 말라붙어 있었죠. 아버지.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어요.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술 중이에요. 민수가 수술실을 가리켰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민우가 민수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바닥에 앉았어요. 수술등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엄마를 밀어냈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가 다가오려고 했는데 내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도 엄마는 날 구하려고.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민우가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곁에 있었죠. 몇 시간이 지났어요. 창밖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밤새 기다렸죠.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민수와 민우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민우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내렸어요. 고비는 넘겼습니다.
민수의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민호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히 급소는 피했어요.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민수가 눈물을 흘렸어요. 이번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정숙이 병실로 옮겨졌어요. 온몸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죠. 민수가 침대 옆에 앉았어요.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지만 맥박이 느껴졌어요. 엄마.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정숙의 눈꺼풀이 움직였어요. 천천히 눈이 떠졌습니다. 흐릿한 시선이 민수를 찾았죠. 수야. 갈라진 목소리였어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네, 저예요. 민수예요. 정숙의 입꼬리가 희미하게 올라갔어요. 다치지 않았어? 민수가 오열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손을 꽉 잡았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부른 호칭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정숙이 희미하게 웃었어요. 넌 내 아들이니까.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엄마니까. 민수가 고개를 숙이고 울었어요. 정숙의 손등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민호가 침대 반대편에 섰어요.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정숙이 고개를 돌렸어요. 이거 한번 봐. 민호가 앨범을 펼쳤습니다. 30년 된 사진들이었어요. 장례식 사진. 영정 앞에서 우는 젊은 민호.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 정숙이 눈을 크게 떴어요. 이게 뭐야?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치른 너랑 민수 장례식이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난 너희가 죽은 줄 알았어. 정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도 속은 거야?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호 자식이 다 꾸민 거야. 주먹을 쥐었습니다. 널 정신병원에 넣고 출장을 다녀온 나한테는 내가 죽었다고 했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민수도 죽었다고. 유골함까지 가져왔어. 정숙이 이불을 움켜잡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 인간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30년 동안 우리를. 민수가 물었어요. 재호가 누구예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내 동생이야. 성광그룹 회장. 민수의 눈이 커졌어요. 30년 전에 우리 가족을 망친 놈이야. 정숙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인간이 30년 동안 우리를.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민호가 붙잡았습니다. 정수가 진정해. 아직 몸이. 어떻게 진정해? 정숙이 소리쳤어요. 30년이야. 30년을 속았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난 당신이 날 버린 줄 알았어. 당신은 내가 죽은 줄 알았고. 민호도 눈물을 흘렸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30년 동안 내 무덤에 다녔어. 두 사람은 마주보며 울었습니다. 30년간의 오해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민수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버림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부모도 피해자였어요. 누군가에게 속았던 거였죠. 그 재호라는 사람. 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그 사람이 저를 차로 치게 한 거예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그럴 거야. 진실이 밝혀지는 게 두려웠겠지. 민수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30년 전에도 지금도. 주먹을 쥐었어요. 그 사람이 우리 가족을 망쳤군요. 세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같은 편이 됐어요. 30년간의 오해가 풀렸습니다. 진짜 적이 누구인지 깨달았어요. 정숙이 민수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끝을 내자.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30년 동안 기다렸어.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번엔 우리가 끝을 봐야지.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같이 가요. 세 사람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30년 만에 모인 가족. 이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병실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30년의 어둠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숙이 퇴원했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움직일 수는 있었죠. 분식집에 네 사람이 모였습니다. 정숙, 민호, 민수, 그리고 성태. 정숙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다리에 깁스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다들 앉아. 정숙이 말했어요. 민수가 의자를 끌어와 앉았습니다. 민호와 성태도 자리를 잡았어요. 민호가 성태를 바라봤습니다. 성태야, 그거 꺼내. 성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정숙이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야? 민호가 설명했어요. 성광그룹 지분 15%. 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15%?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난 모든 걸 포기하는 척했어. 서류를 손으로 쓸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해서 15%만 성태 이름으로 돌려놨어. 정숙이 민호를 바라봤어요. 30년 전에 언젠가 사용할 때가 있을 거라고 믿었어. 성태가 덧붙였어요. 이거면 이사회 소집할 수 있어요.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회장 해임 안건도 올릴 수 있고요.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만으론 부족해요. 세 사람이 민수를 바라봤어요. 지분이 있어도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증거가 필요해. 그때 민수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경찰에서 연락 왔어요. 뺑소니 사건 수사 중에 CCTV를 확보했대요. 정숙이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CCTV? 네. 근처 상가 CCTV랑 블랙박스 영상이요.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운전자도 잡혔어요. 민호가 물었어요. 뭐라고 했어? 민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자백했대요. 잠시 멈췄어요. 강재호 회장의 지시였다고. 테이블 위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정숙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 인간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30년 전에도 지금도. 민호가 정숙의 손을 잡았어요. 이번엔 우리가 끝을 낸다.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이야. 30년을 기다렸어. 눈에 불꽃이 일었어요.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아. 민수가 말했어요. 함께 가겠어요. 정숙과 민호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30년간 원망했어요. 버린 부모라고 생각했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아니었잖아요. 부모님도 피해자였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단단했어요. 이제는 함께 싸울 차례예요.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호도 입술을 깨물었어요. 성태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내일 이사회가 있어요. 정기 이사회요. 민호를 바라봤어요. 거기서 터뜨리면 됩니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내일이다. 그때 주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복순이모가 냄비를 들고 나왔어요. 거기 뭐해? 국수 삶았어. 테이블 위에 냄비를 올려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밥은 먹어야 싸우든 말든 하지. 복순이모가 그릇을 나눠줬어요. 자, 먹어. 긴장된 분위기가 잠시 풀렸습니다. 민수가 웃음을 흘렸어요. 정숙도 입꼬리가 올라갔죠. 네 사람이 국수를 먹었습니다.
후루룩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어요. 민호가 국수를 한 젓가락 먹고 말했어요. 맛있다.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끓인 육수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 맛이에요. 처음 이 가게에 왔을 때 생각났습니다. 어디서 먹어본 것 같다고 했던 맛. 그게 엄마의 맛이었어요. 30년 만에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허름한 분식집에서 국수 한 그릇으로. 하지만 그 어떤 만찬보다 따뜻했어요. 복순이모가 국수를 더 떠주며 말했습니다. 내일 잘 되겠지?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될 거야.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준비했잖아. 민호가 국수를 먹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30년이면 충분해. 민수가 말했습니다. 제가 증인으로 설게요. 뺑소니 피해자로서. 정숙이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민수야.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울 거 없어요. 가족이니까요. 그 말에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가족. 30년 만에 듣는 말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어요. 그릇이 비었습니다. 민호가 일어났어요. 내일 아침에 보자. 성태가 서리를 챙겼습니다. 제가 모시러 올게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일 보자. 민수가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모시고 갈게요. 정숙이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아들.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밤바람이 불어왔어요. 내일이면 30년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가족과 함께였어요. 복순이모가 문 앞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가. 내일 힘내. 가게 불이 꺼졌습니다. 골목에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을 향해, 30년의 끝을 향해. 성광그룹 본사 이사회장이었습니다. 높은 천장, 긴 테이블, 양쪽으로 가죽 의자가 늘어서 있었어요. 상석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강재호, 성광그룹 회장. 은색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고 있었어요. 검은 양복이 몸에 딱 맞았습니다.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고 있었죠. 이사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12명의 이사, 모두 정장을 입고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정기 이사회일 줄 알았어요. 재호가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회의 시작 시간이었죠. 시작하지. 재호가 입을 열었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어요.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62살, 희끗한 머리카락. 30년 만에 이 건물에 발을 들였어요. 재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여기 왜 왔어? 민호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지분 15%. 민호가 말했어요. 이사회 소집 요청이야. 재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말도 안 돼. 형은 지분을 다 정리했잖아. 민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재호가 뒷걸음쳤어요. 혹시 몰라 보험을 들어뒀지. 30년 전에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다시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정숙이 들어왔어요. 민수가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재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옆에 앉아있던 오미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떻게? 오미연이 일어났어요. 의자가 뒤로 밀렸습니다. 너희가 왜? 정숙이 휠체어를 멈춰 세웠어요. 재호를 바라봤습니다.
30년 만에 마주하는 얼굴이었죠. 오랜만이네, 강재호, 오미연.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민수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내용물을 쏟았어요. 서류들이 쏟아졌습니다. 녹음기, USB, 사진들. 정숙이 하나씩 가리켰어요. 박말순의 증언 녹취, 녹음기를 들었습니다. 정신병원 강제 입원 기록, 서류를 펼쳤어요. 위조된 사망 서류들, 사진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USB를 들어 올렸어요. 뺑소니 블랙박스 영상, 이사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정숙이 재호를 노려봤습니다. 30년 전에도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지금도 이를 악물었습니다. 강재호, 네가 한 짓이야. 재호가 테이블을 쳤어요. 이건 조작이야. 소리쳤습니다. 음모야. 다 거짓말이야.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이사들이 서류를 돌려봤습니다.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죠. 한 이사가 입을 열었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회장님? 재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달싹거렸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제복을 입은 남자가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강재호 회장님, 경찰이 말했어요. 살인미수 및 유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재호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오미연 씨도 공범으로 연행합니다. 오미연이 비명을 질렀어요.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하지만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안 돼. 오미연이 발버둥쳤습니다. 여보. 재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0년간의 거짓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민호가 재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동생을 내려다봤어요. 30년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기다렸어. 재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형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형? 민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늦었어. 등을 돌렸습니다. 30년 전에 말했어야지. 경찰이 재호를 일으켜 세웠어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재호가 고개를 떨궜어요. 미안해.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숙과 민수 곁으로 걸어갔어요. 정숙이 휠체어에서 재호를 바라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어요.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눈빛만으로 충분했어요. 30년의 30년의 분노, 30년의 눈물, 다 담겨 있었습니다. 재호가 끌려나갔어요. 오미연도 함께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어요.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직 정리가 안 된 표정이었어요. 민호가 이사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이사들이 하나둘 일어났어요.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곧 세 사람만 남았어요. 민호, 정숙, 민수. 정숙이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끝났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이 끝났어.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끝났어. 민수가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집에 가요.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아버지. 집에 가요. 정숙이 웃었습니다. 민호도 웃었어요. 그래, 가자. 민수가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세 사람은 회의실을 나섰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밝은 햇살이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강재호, 오미연 부부는 재판을 받았어요. 살인미수, 유기, 사문서 위조. 여러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성광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민호는 경영에서 손을 뗐어요. 조용히 물러났죠. 30년간 숨겨뒀던 지분은 민수에게 넘겼습니다. 봄날 오후였어요. 분식집에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었어요. 봄바람이 불어왔죠. 가게 안에 손님 셋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 민호, 민수. 정숙이 주방에서 나왔어요. 손에 칼국수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직접 만든 국수였어요. 다리는 아직 조금 불편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걸었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자, 먹어. 테이블에 그릇을 내려놓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민수가 젓가락을 들었어요. 국수를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이 맛이에요. 민수가 말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리워하던 맛. 정숙이 웃었습니다. 많이 먹어.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30년간 하지 못했던 것들, 이제야 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도 국수를 먹었어요. 30년 만에 먹는 내 국수네. 정숙이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맛있어?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맛있어. 그때 그 맛이야.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웃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복순이모가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가족 됐네. 복순이모가 의자를 끌어와 앉았어요. 국수 나도 한 그릇 줘. 정숙이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알았어, 기다려.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국수를 삶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안이 웃음소리로 채워졌어요. 민수가 농담을 했습니다. 민호가 웃었어요. 복순이모가 한마디 거들었죠. 30년간 비어있던 자리, 이제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정숙이 국수를 가져왔어요. 복순이모 앞에 놓았습니다. 자, 먹어. 복순이모가 국수를 후루룩 먹었어요. 맛있네. 역시 내 솜씨야. 정숙이 벽을 바라봤습니다. 달력이 걸려 있었어요. 예전에는 매달 15일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죠. 감요에 가는 날, 빈 무덤 앞에서 우는 날. 정숙이 달력에 다가갔어요. 예전 달력을 떼어냈습니다. 새 달력을 걸었어요. 15일에 동그라미는 없었습니다. 이제 감요에 갈 필요가 없었어요. 대신 오늘 날짜에 새로운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 식사. 정숙이 미소 지었어요.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민수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낡은 아이 신발 한 짝이었습니다. 양부모 유품에서 찾은 신발. 정숙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역시 낡은 아이 신발 한 짝이었습니다. 30년간 간직했던 신발. 두 짝을 나란히 놓았어요. 테이블 위에 짝이 맞았습니다. 30년 만에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드디어 정숙이 말했어요. 짝을 찾았네. 민호가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가 두 사람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어요. 세 사람의 손이 겹쳤습니다. 30년 만에 복순이모가 국수를 먹으며 말했어요. 보기 좋다, 진짜. 코를 훌쩍였습니다. 국수에 눈물 떨어지겠네. 민수가 웃었어요. 민호도 웃었습니다. 정숙도 웃었어요. 웃음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벚꽃잎이 날아들었습니다. 30년의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쫓겨난 엄마, 팔려간 아들, 속은 아버지, 세 사람 모두 피해자였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가족이 됐어요. 정숙이 신발 두 짝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30년간 한 짝만 품고 다녔어요. 이제 두 짝이 함께였습니다. 민호가 정숙의 어깨를 감쌌어요. 민수가 두 사람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아버지. 민수가 말했어요. 사랑해요.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이제야 할 수 있었어요. 정숙이 민수를 안았습니다. 민호도 두 사람을 안았어요. 세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30년 만에 복순이모가 국수를 먹으며 눈물을 훔쳤어요. 아휴, 오늘따라 국수가 짜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봄날 오후였어요. 분식집 간판이 햇살에 빛났습니다. 엄마 손 칼국수? 그 아래에서 가족이 웃고 있었어요. 30년 만에 찾은 가족. 완전한 가족. 30년. 한 여자는 30년 동안 죽은 아들의 신발을 품고 살았습니다. 한 남자는 30년 동안 아내와 아들의 빈 무덤 앞에서 울었습니다. 한 청년은 30년 동안 버림받은 아이라고 믿으며 자랐습니다. 세 사람 모두 속고 있었어요. 누군가의 욕심에. 하지만 진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숨겨져 있을 뿐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을 때 세 사람은 서로를 찾았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길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끈은 끊어지지 않았어요. 어쩌면 여러분 곁에도 있을지 몰라요. 오해로 멀어진 사람, 말 한마디 못해서 떠나보낸 사람, 30년은 아니더라도 오랜 시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라도 손을 내밀어 보세요. 진심은 언제나 통하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따뜻함이 되었다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앞날에 따뜻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들을 위해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따뜻하길 바라며 달빛 품은 이야기였습니다.